만약 우리가 단단한 기세를 세우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처음엔 별일 아니다. 작은 무시 한마디에서 시작한다. 그거 나중에 합시다. 이건 당신 몫이 아니죠. 한두 번은 그냥 넘긴다. 하지만 세 번째가 되는 순간 그것은 낙인이 된다. 저 사람은 만만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붙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의 저울은 기울기 시작한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회의 자리에서 내 제안은 그대로 묻혔는데 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반복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임에서 늘 계산을 맞다 보니 어느 순간 고마워라는 인사 대신 그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다. 작은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내 자리를 흔들고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마치 장터의 저울이 작은 추 하나로 기울듯이 사소한 사건이 모이면 인생의 균형을 바꾸어 버린다. 정주영이 실제로 남긴 첫 번째 조언은 이것이었다. 기준이 곧 기세다. 기세는 목소리 크기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한다. 어디서는 멈춘다. 그 경계가 곧 기준이고 그 기준이 기세를 만든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시계추와 같다. 남의 말에 끌리고 칭찬 한마디에 흔들리며 하루를 분주히 보냈지만 결국 제자리만 오가게 된다. 그래서 바쁘게 살았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는 허무감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는 말했다.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남의 평판이 그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의 법칙이다. 중심을 잃으면 무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이 되어버린다.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평가가 바뀌지 않는다. 이미 저울추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칭찬조차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역시 당신은 부탁하면 다 해주네. 이 말은 겉으로는 따뜻한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더 큰 요구의 문을 열어두는 말이다. 그 순간 기분이 좋아서 웃으며 받아들이면 다음부터는 거절이 어려워진다. 결국 내 기준이 무너지고 남의 기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칭찬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포장지만 보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다가는 어느새 내가 원치 않는 자리까지 떠밀려 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내 기준에 따라 선택했는가? 아니면 분위기에 떠밀려 결정했는가? 장터의 저울을 떠올리면 답은 분명하다. 물건을 올리기 전에 먼저 추를 올려야 한다. 내 하루도 마찬가지다. 내 시간, 내 체력, 내 존엄, 내 원칙, 이 추들을 먼저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깎이지 않는다. 혹여 손해를 보더라도 덜 깎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무시당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순간 우리는 불편하고 화가 난다. 하지만 그 감정은 신호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기준을 바로 세우면 균형이 돌아오고 균형이 돌아오면 다시 희망이 보인다. 결국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따라온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남도 나를 가볍게 대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도 쉽게 넘보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다. 정주영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닻을 내려야 한다. 바람은 언제나 분다. 파도는 늘 친다. 배가 항구에 있어도 닻이 없으면 떠밀린다. 그러나 닻이 있는 배는 먼 바다에서도 제자리를 지킨다. 닻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만 한다. 이번 부탁은 정중히 거절한다. 내 이름이 없는 계약은 하지 않는다. 이런 짧고 단단한 문장들이 닻이 된다. 닻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장치다. 바람에 떠밀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무게다. 생각해보라. 작은 무시는 빨리 끊지 않으면 반드시 낙인이 된다. 칭찬조차도 기준이 없으면 나를 소모시키는 덫이 된다. 닻이 없는 배는 어느 순간 표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기준이 선 사람은 존중을 얻는다. 결국 기세라는 것은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며 하루를 세웠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과 분위기에 떠밀려 닷없는 배처럼 흔들렸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준이 된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강조했다. 기준이 곧 기세다. 목소리로 기세를 세우려 하지 말고 기준으로 기세를 세우라. 그것이 곧 당신의 삶을 존중받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준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관계의 저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게 주고받는 법. 그것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다. 기준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관계의 저울을 바로 잡아야 한다.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다. 주고받는 말, 오고 가는 정, 작은 행동 하나에도 저울은 움직인다. 그런데 문제는 저울이 공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어떤 이는 늘 주기만 하고 어떤 이는 늘 받기만 한다. 처음에는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불균형은 무게가 되어 마음을 짓누른다. 한번 떠올려 보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이 내주고 있구나 하고 느껴본 순간이 있지 않은가? 그때 이미 저울은 기울어진 것이다. 상대방은 그것을 잘 모른다. 왜냐? 기울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기 때문이다. 장터에서 상인이 저울추를 살짝 속이면 당장은 티가 안 나지만 결국 손해가 쌓여 크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다. 공정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반드시 그 무게를 확인하라. 받는 것도 주는 것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그는 소년 시절 장터에서 소를 팔며 배웠다. 흙먼지가 날리는 장터에서 거래의 성패는 저울에 달려 있었다. 저울이 기울면 이미 실패였다. 그 경험은 훗날 그의 경영 철학에도 깊게 스며들었다. 관계의 저울도 마찬가지다. 공정함을 잃은 사이에는 웃음이 오래 가지 못한다. 늘 계산을 도맡아 하거나 늘 부탁만 들어주는 위치에 서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 불편함이 커진다. 결국 그 무게는 존중을 무너뜨린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묻자. 내가 주고 있는 것과 받고 있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임이 생긴다면 이미 저울은 한쪽으로 기운 것이다.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저울은 속이지 않는다. 불공정한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정주영은 이런 상황에서 늘 단호했다. 거래가 불공정하면 손을 떼야 한다. 관계가 불공정하면 경계를 그어야 한다. 그래야만 남도 나를 존중한다. 그는 말하곤 했다. 사람은 공짜를 좋아한다. 그러나 공짜에 길들여지면 서로 망한다.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 시간, 존중도 똑같다. 한쪽만 계속 내주면 상대는 더 이상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저울은 내가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다. 남이 대신 맞춰주지 않는다.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을 누구에게 얼마나 쏟고 있는지 직접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고갈된다.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속은 이미 텅 비어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 그러다 결국 폭발한다. 혹시 이런 기억이 있을 것이다. 늘 부탁만 들어주다가 정작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던 순간. 그 서운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불균형이 드러난 증거였다. 그렇기에 관계의 저울은 반드시 내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정주영은 기준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 그 기준을 관계에도 적용했다. 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선을 그어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도 말고 받는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주지 마라.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하다. 그래야만 서로 웃으며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관계에서 불편함이 자주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기울어진 저울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는 지금 공정하게 주고받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도 많은 관계가 새롭게 보일 것이다. 정주영이 강조한 것은 단순하다.
저울이 공정해야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 신뢰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신뢰 있는 관계는 작은 다툼도 쉽게 회복한다. 신뢰를 만드는 힘은 공정함이고, 그 공정함을 지켜내는 힘은 나의 기준이다. 그러니 다시 물어야 한다. 나는 남의 저울추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으로 저울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관계의 저울을 바로 세웠다 해도 또 다른 함정이 남아있다. 바로 칭찬의 덫이다. 겉보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살펴보겠다. 관계의 저울을 바로 세웠다 해도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겉으로는 선물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나를 흔들어 놓는 말, 바로 칭찬이다. 칭찬은 힘이 세다. 누구나 듣고 싶어 하고 누구나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잘못된 칭찬은 달콤한 독과 같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다. 칭찬을 먹고 자라는 사람은 결국 남의 그늘에서 산다. 처음 들으면 의아하다. 우리는 늘 칭찬을 긍정적인 것으로만 배워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말한 칭찬은 진심 없는 칭찬, 조건이 붙은 칭찬, 그리고 경계를 허무는 칭찬이었다. 생각해보자. 역시 당신은 부탁하면 다 해주네. 이 말은 겉으로는 인정이지만 속으로는 부담을 떠넘기는 신호다. 그때는 웃으며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굴레가 된다. 당신은 늘 해왔으니 이번에도 해줘야 한다. 칭찬은 포장지였을 뿐 안에는 또 다른 요구가 들어있다. 정주영은 실제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다. 어떤 이는 사업을 도우며 정 회장은 역시 남다르다라며 치켜세우더니 이내 무리한 조건을 내밀었다. 그는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저울을 떠올렸다. 저울은 칭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준으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칭찬을 듣고도 미소만 지을 뿐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기준을 먼저 확인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칭찬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칭찬에 기대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박수를 더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원하지 않던 일을 떠안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는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다. 다른 각도로 질문해보자. 나는 지금 내 기준 때문에 행동하는가? 아니면 칭찬받기 위해 행동하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 본능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칭찬은 기세를 흔드는 가장 교묘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칭찬을 이렇게 다뤘다. 칭찬은 받아도 기준은 내 손에 쥐고 있어라. 그는 칭찬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칭찬이 그의 선택을 바꾸도록 두지도 않았다. 박수를 들을 때도 고개를 숙였고 비난을 들을 때도 고개를 숙였다. 결국 기준만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했다. 칭찬의 덫은 가까운 곳에서 더 자주 나타난다. 가족, 동료, 친구, 때로는 가장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나온다. 넌 늘 착하잖아. 넌 언제나 포기하지 않지.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좋지만 그 말이 곧 압박이 된다. 내가 한번 거절하면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즐기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기대와 압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고향에서 평양으로 건너가던 길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부지런하다 했다. 그 말은 고맙지만 사실은 두려웠다. 내가 하루라도 게으르면 그 칭찬은 거짓이 되니까. 그는 그때부터 깨달았다. 칭찬은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 칭찬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정주영의 방식은 단순했다. 칭찬은 감사히 받되 행동의 기준은 스스로 정한다. 칭찬이 있든 없든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면 길이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다. 나는 칭찬이 없어도 이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 선택은 내 기준에 선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칭찬이 있어서 했다라면 이미 나는 누군가의 박수에 묶여 있는 것이다. 칭찬은 위험하다. 칭찬에 취하면 비난에 더 크게 흔들린다. 칭찬에 의존하면 비난은 나를 무너뜨린다. 하지만 칭찬을 기준과 분리해낼 수 있다면 비난조차 내 기세를 흔들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붙드는가이다. 정주영은 마지막까지 이 원칙을 지켰다. 그에게 칭찬은 방향이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다. 바람에 배가 흔들려도 닻이 내려져 있다면 배는 제자리를 지킨다. 박수가 있든 없든 기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생각해보라. 오늘 당신은 칭찬 때문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는 않았는가? 박수를 얻기 위해 본래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에 당당히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기세가 선 것이다. 그러므로 정주영의 조언은 분명하다. 칭찬은 듣되 그 칭찬이 너의 저울을 대신 제게 두지 말라. 여기서 멈추지 말자. 칭찬의 덫을 넘어섰다면 이제는 더 큰 과제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과 세상을 대할 때 단단한 기세를 어떻게 지켜내며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구체적인 길을 보여줄 것이다. 기준을 세우고 저울을 바로잡고 칭찬의 덫을 경계했다면 이제 남는 것은 행동이다. 말로만 기준을 세우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지켜내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닻이 내려져 있지 않은 배는 순식간에 표류한다. 닻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기준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주영은 언제나 이 점을 강조했다. 말로만은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는 젊은 시절 계약서 한 장 없이 공사를 맡았다가 속임을 당한 적이 있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들의 신뢰는 지켜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일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계약서보다 행동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내 기준을 말로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말로만 존중을 말하고 실제로는 남의 부탁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 마음속으로는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은가? 닻을 내린다는 것은 결국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는 용기, 지금 멈추겠다고 할 때는 멈추는 단호함이다. 정주영은 닻을 내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어느 날 비 오는 날 극탕길을 걸어 계약 장소까지 갔을 때 그는 젖은 양복 그대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하지만 그는 당당히 말했다. 길이 없어서 그냥 걸어왔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의 모습은 오래 기억되었다. 실패는 남았지만 포기는 남지 않았다. 닻은 젖은 양복 속에서도 무겁게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 행동으로 닻을 내린다는 것은 곧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뜻이다. 작은 일에도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몸으로 지키는 것이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 오늘 나는 내 기준을 행동으로 지켰는가를 돌아보라. 거절할 때는 분명히 거절했는지, 결정할 때는 기준을 확인했는지,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걸었는지. 이 질문 하나가 하루를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저울이 된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는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행동으로 판가름난다. 그에게 닻은 곧 행동이었다. 계약서를 대신하는 망치질, 담보 대신 내민 손바닥, 포기 대신 흙 묻은 바치단. 그것들이 바로 그의 닻이었다. 한번 상상해보라. 거센 파도 속에서 닻이 없는 배는 어디로 가는가? 처음엔 방향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바람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은 부서지고 만다. 닻이 있는 배는 다르다. 아무리 흔들려도 파도가 몰아쳐도 바닥에 단단히 걸려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킨다. 행동으로 내린 닻은 결국 삶을 붙드는 무게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작은 선택 하나라도 행동으로 지켜내는 힘. 남이 보지 않아도, 기록에 남지 않아도 스스로의 기준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모여서 인생 전체를 세운다.
정주영은 늘 이런 태도를 보였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기준대로 간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 기준을 밟지는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다. 신뢰는 행동에서만 자라나고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어떤 사업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깨달음이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어떤 행동으로 내 기준을 증명했는가? 작은 약속을 지킨 것일 수도 있다. 필요 없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한 것일 수도 있다. 혹은 칭찬에 흔들리지 않고 내 원칙을 고수한 순간일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닻이다. 닻은 바다 밑에 내려놓는다고 보이지 않지만 배 전체를 지탱한다. 우리의 행동도 그렇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를 지탱한다.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종종 기준을 세우고도 왜 흔들리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닻이 없는 기준은 구호에 불과하다. 행동으로 내리지 않으면 기준은 말뿐이다. 그리고 말뿐인 기준은 언제든 바람에 날아간다. 정주영이 평생 강조한 것도 결국 이 한 가지였다. 말보다 행동이 닻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라. 나는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물음은 다음으로 이어진다. 닻을 내리고 제자리를 지켰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흔들림을 이겨낸 기세가 어떻게 더 큰 길로 이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기준을 세우고 관계의 저울을 바로 세우며 칭찬의 덫을 피하고 닻을 내린 행동으로 버텨냈다면 이제 남는 것은 한 가지다. 그 모든 것을 삶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루만 지킨 기준은 습관이 되지 못한다. 가끔만 공정한 저울은 신뢰를 만들지 못한다. 칭찬을 걸러내도 결국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만다. 마지막 관문은 바로 일관성이다. 정주영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성공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서 나온다. 그가 말한 버팀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 기준을 끝까지 지켜내는 버팀, 공정함을 끝까지 잃지 않는 버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닻을 지켜내는 버팀이었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무너졌던 순간은 대부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흔들림 때문이 아니었던가. 원칙을 세워놓고도 지키지 못했을 때 마음은 가장 크게 무너진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고 시험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기준을 확인하고 저울을 바로 세우고 닻을 단단히 내리는 사람만이 오래 선다. 정주영은 평생 실패를 수도 없이 겪었다. 계약이 틀어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현실이다. 그러나 포기는 선택이다. 그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다시 닻을 내리고 다시 저울을 바로 세우며 다시 기준을 확인했다. 그 일관성이 결국 현대라는 거대한 배를 띄운 힘이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나는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가? 나는 남의 저울추에 흔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으로 저울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나는 칭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의 기세는 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세가 서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기준에 끌려가지 않으며 남의 칭찬에 묶이지 않는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이다.